안녕하세요. 사연했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시누이를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불행히도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황당하게 제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들어온 시누이를 말이죠. 이거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저랑 남편은 중매 결혼을 했어요. 모두가 연애 결혼하던 때에 특이하게도 중매로 결혼을 했죠. 다른 건 아니었고 저도 남편도 그다지 결혼에 대해 큰 마음이 없었는데 각자 집에서 결혼하라고 닥달을 했거든요. 어차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살다 보면 똑같다고들 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조건 맞춰 결혼하는 게 이모저모 속 편하겠다 싶어 결혼 중개회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엄청나게 설문조사도 하고 취향조사도 하더니 정말로 만나는 남자마다 그냥 평타 이상은 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걸 하려면 같이 시간도 보내야 되고 아이도 낳고 키울 수 있는 건데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기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5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 중 단 한 명도 속된 말로 입 맞추고 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 먹는 시간 내내 이 시간이 언제 흘러가나 시간이 너무 안 간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 뿐이었고 정말 이 사람이랑 한 번 더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래서 인연을 만난다는 건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안에서 딱 맞는 한 짝을 찾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며 7번째 중매 소개팅을 나갔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남편도 저도 똑같이 7번째 만남이었어요. 지금도 남편이 저한테 한 첫 마디가 기억이 납니다. 7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7이라는 거 아주 틀린 말은 아닌가 봐요. 제가 오늘 딱 7번째 소개팅인데 이제야 행운이 온 것 같아요. 7번째요? 저도 오늘 7번째인데 그리고 그 말에 저도 동감해요. 그렇게 저희는 첫 만남부터 서로 호감을 숨기지 않았고 속전속결로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일단 딱 하나, 남편이 외동 아들인 거는 좀 마음에 걸렸지만 그 외에는 다 저희 집과 조건도 비슷비슷하게 맞았고 크게 어긋날 것도 없어서 그냥 큰 이견 없이 결혼을 진행시킬 수가 있었어요. 서로 사는 조건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예단이나 예물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이래서 사람들이 그냥 차라리 조건 맞춰서 결혼하라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구들이 겪은 전쟁 같은 결혼 준비 과정과는 다르게 몹시 무난하고 행복한 결혼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지만 계약에 따라 남편이 작은 집을 하나 해오고 제가 혼수를 채워 넣었죠. 무슨 사업 분담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결정한 대로 치르고 나니까 마음 상할 일도 싸울 일도 정말 없이 사업처럼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정이 없나 싶다가도 괜한 일로 싸워서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저는 나름 결혼 정보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연애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다는 데 있었어요. 오히려 결혼이라는 그런 결과물은 서로 아예 처음부터 조건을 맞춰서 무난하게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아는 시간이 부족했던 건 확실히 생활하면서 조금씩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저는 남편이 어떤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못 먹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지에서 아무 생각 없이 키위 주스 갖다 줬다가 한 소리 들었지 뭐예요. 제가 그 사람이 키위 알러지가 심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는 그냥 서로 신혼이기도 하고 여행지이기도 해서 웃으면서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면서 그런 일이 계속 발생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못 먹는 게 엄청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해산물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산물 종류를 먹어야 되는데 남편은 해산물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물에 빠진 생물들을 왜 먹냐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나마 먹는 해산물은 참치, 통조림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좀 기막히기는 했습니다. 참치 통조림이 무슨 해산물이에요. 그리고 결혼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시부모님들도 은근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조건에 맞는 여자를 골라 결혼하기를 원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결혼 얘기를 할 때는 제사나 그런 거 참석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은근슬쩍 그래도 집안 모임인데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쏙 빠지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저를 은근히 집안 모임에 끌어들이시더라고요. 초창기에 냉정하게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결혼 초에 엄청 싸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싸워서 처음에 제대로 합을 맞춰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면서 내내 몹시 고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혼 생활 1년은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도 편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어서 오죽하면 한 번도 안 싸운 날엔 저희 둘 다 뭔가 어색하고 이상해서 오늘 무슨 날이냐, 왜 우리 휴전했냐라고 서로 어이없게 바라보며 웃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기간이 오더라고요. 그게 저희는 딱 2년 반 걸렸습니다. 그쯤 되니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대화를 하면 그래도 좀 통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래서 부부는 만들어지는 관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걸로 계속 싸우다 보니 저희는 의도치 않게 대화가 많은 부부가 되었어요. 끝도 없이 싸워야 되니 어쩔 수 없이 계속 말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싸울 일이 줄어들고 나니 대화도 줄어들더라고요. 그게 결혼 7년 차의 일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궁금한 것도 없고 그다지 화날 일도 없는 일상의 상태가 된 거죠. 그나마 아이라도 생겼으면 서로 아이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라도 했을 텐데 저희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낳지 않았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쏟아부었다가 남편이 먼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이 없이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만은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건 내가 다 막아줄게. 만약에 당신이 꼭 반드시 죽어도 아이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계속 노력은 하는데 사실 더 이상 우리의 리소스를 아이를 위해 투자하고 싶지는 않아. 아이 없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말해준 게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 가장 고마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내가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아이한테 집착하고 아이를 위해 노력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던 중이었거든요. 아이가 주는 기쁨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로 제가 포기해야 되는 일상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말해준 게 몹시 고맙고 또 고마웠죠. 그래서 저희는 아이 없이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기로 하니 좋은 건 제 마음과 몸이 좀 더 편해졌다는 거고 나쁜 건 남편과의 대화가 확연히 줄었다는 거였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저희 사이에 접점이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상황이 뭔가 불편하고 힘들면 같이 취미생활을 하던가 놀러 다니던가 하면서 어떻게든 대화를 재개해 보려고 했겠지만 저도 그 상황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제 삶이 없이 살았다가 뭔가 자유를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남편과 대화 없는 그 시간을 나름 저 역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제 또래 아줌마들과 모여서 수다 떠는 게 그렇게 행복한지 말이죠. 그리고 찾아보니 저처럼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다가 그냥 딩크족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그 모임도 저한테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니 대화가 더 잘 통하고 서로 공감대가 많아서 얘기하고 즐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임에 약간 주축 같았던 언니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모임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에도 모임을 나오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같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혜주 언니는 요즘에 왜 안 보여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서로 흘끔흘끔 눈빛을 주고받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모르는구나? 혜주 씨 지금 모임 나오고 그럴 상황이 아니야. 왜요?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저 사실 개인적으로 연락은 자주 하는 편은 아니어서 혹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망설이면서 모임에 있던 사람이 해준 얘기는 조금 마음 아픈 얘기였습니다. 아이 갖기를 포기하고 그냥 부부가 행복하게 살자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글쎄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고 그 내연녀가 아들, 딸,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이를 갖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그 시간 동안 남편이 딴짓을 했다는 것도 쇼크였지만 그 사실을 시어머니한테 들었다는 게 더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글쎄 그 언니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그동안 네가 노력해도 안 되길래 나는 내 아들이 잘못된 줄 알았다. 그런데 내 아들 잘못이 아니었더라. 아주 다른 여자 만나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떡하니 들어앉지 않았겠니? 그러니 어떡하니? 인연이 네가 아닌 것 같다. 이쯤에서 그냥 네가 물러나 주는 게 맞지 않겠니? 애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아들이 또 아빠로는 아주 제격인 사람이니 어떡하겠니? 제대로 된 가정을 위해서 그냥 네가 물러나 주는 게 여러모로 깔끔하지 않겠어? 내가 재산 분할이며 섭섭지 않게 해주마. 그냥 너는 군소리 없이 이혼만 해다오. 그리고 그 모든 얘기를 시어머니가 마치 대변인인 것처럼 하는 동안 혜주 언니의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얄미워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버티니까 그제서야 나타나서 똥 씹은 얼굴로 이혼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아이까지도 자기가 키우겠다. 그냥 가정만 지키자 빌어보기도 했지만 한 번 떠난 남편은 돌아올 생각이 없었고 무엇보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직접 본으로는 삶의 의욕을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자기의 남편이 이혼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그 여자와 함께 백화점 육아용품점에서 세상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얼굴로 아이용품을 사고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옆에 여자는
자기보다 훨씬 못생기고 몸매도 뚱뚱했대요. 그런데 혜주 언니 말로는 그게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자면 그래, 예쁘고 어려서 네가 잠깐 흔들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려 했는데 누가 봐도 너무나 평범하고 촌스러운 여자여서 오히려 더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저런 여자와 저렇게 행복한 웃음을 짓는 남자라면 정말로 사랑하는 걸 거고 그렇다면 진짜 보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나요? 그렇게 혜주 언니는 눈물을 머금고 이혼을 해주었고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 여자에게로 가서 지금 세상 행복한 쌍둥이 아빠로 삶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사이에 남편도 잃고 가정도 잃은 그 언니는 완전 무너져서 도저히 일어날 생각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약간 남일 같지 않다는 듯 처연해진 얼굴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영 남일 같지가 않기는 해. 우리처럼 아이를 원해서 부부관계가 유지됐던 사람들은 아이가 사라지면 사실 대화도 줄고 서로 어색해지기가 쉽거든. 허전한 마음에 딴짓도 하게 되고. 그런데 또 그거를 지레짐작해서 남편을 잡기 시작하면 애 못 낳아서 남편 잡는 이상한 여자 취급이나 당하니까 이렇게 눈치 보고 저렇게 눈치 보면서 하는 거지 뭐. 그냥 속상해.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언니한테 한번 찾아가 보기라도 할걸. 뭐 좋은 일이라고 소문을 내. 그냥 나중에 그냥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야겠다 했지. 사실 우리도 다 몰랐는데 여기 얘 남편이 변호사잖아. 글쎄 울면서 전화를 했더래. 자기 이혼하게 생겼는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얘는 그래서 알았고 나는 뭐 윗집 아랫집 사니까 그래서 알았지 뭐. 우리끼리 알고 얘기 안 해준 거 아니고 그냥 우리도 우연히 알게 됐고 좋은 일 아니라서 소문 안 낸 것뿐이야.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아니요.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요. 그냥 언니가 너무 안쓰럽고 저도 그냥 속상하고 그러네요. 늘 즐겁고 행복했던 그날의 모임은 그냥 우울하고 슬픈 상태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 항상 그 모임 갔다 올 때면 없던 기운도 솟아서 몹시 업된 상태로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링겔이라도 한 대 맞아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기운 없음을 완전히 절정으로 내닫게 한 사건이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데 남편이 쭈뼛쭈뼛 제 눈치를 보다가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내가 지금까지 말을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낮에 그런 얘기를 듣고 오지 않았으면 아무 생각 없었을 텐데 혹시 이 사람도 뭔가 다른 여자랑 아이를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무슨 얘긴데? 당신도 다른 여자랑 애 만들었어?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다른 여자랑 애를 왜 만들어? 뭐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왔구나? 아니야, 미안해. 너무 뜬금없었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무슨 일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실 내가 결혼 전에 말을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이복 여동생이 하나 있어. 이건 또 무슨 소린지 혜주 언니 소식에 훅 나갔던 정신이 머리끄댕이 잡혀 다시 끌려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복 여동생?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한테 여동생이 있다고? 사실은 엄마가 달라서 엄마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랄 때 잠깐 같이 자라기만 하고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바로 외국에서 살았거든. 그래도 어쨌거나 나랑은 남매 사이니까
연락은 꾸준히 했지. 그런데 아무래도 엄마랑 사이가 편하지 않으니까 내 결혼식 때도 못 오고 어쨌건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 녀석이 한국에 직장을 구했나 봐.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어렸을 때 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호텔 같은 데서 혼자 지내지를 못해. 그렇다고 한국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 근처에 집 구할 때까지 한 2주 정도만 우리 집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괜찮겠어? 제 머릿속에서 뭔가 펑 하고 전기 퓨즈가 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랄까,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온 느낌이랄까요?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근데 남편 얼굴을 보니 뭔가 거절하기는 또 애매한 느낌이었습니다. 꼭 우리 집이어야 돼? 시댁에 방도 더 많고. 우리 집은 사실 저 창고방 치워야 되는데. 얘기했잖아. 엄마랑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당신 같으면 자기가 낳지도 않은 딸 반갑겠어. 그렇다고 아빠가 계속 곁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걔도 좀 어색하고 그렇지. 2주, 딱 2주니까 조금만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 엄마한텐 비밀로 해주고.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매몰차게 난 안 된다 못하겠다. 그런 얘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3일 뒤에 시누이가 올 거라며 그때까지는 자기가 알아서 방 정리해 두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무 신경 쓸 것도 없다고. 어차피 저 회사 가 있는 동안 시누이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거니까 집에서 아마 마주칠 일은 밤에 잠깐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계속 신경 쓰지 말라고 하길래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뒀죠. 그리고 3일 뒤 그 신우이라는 사람이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인상이 좀 묘하더라고요. 아버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고 그냥 젊고 제멋대로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데 왜 사람이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지 아닌지 대충 느낌이 오는 게 있는데 그런 느낌도 전혀 없었습니다. 대체 외국에서 살았다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외국 어디서 살았냐고 꼬치꼬치 캐물을 일도 아니고 그냥 어색하게 반갑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인사 한번 하고 대면대면하게 각자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닥 부침성이 있는 성격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도 그런 게 편했습니다. 사실 내심 걱정했거든요. 시누이라고 와서 이것저것 살림 참견하고 저한테 이모저모 아는 척하고 그러면 오히려 피곤하고 귀찮을 것 같아서 내심 걱정을 좀 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2주 정도는 이만하면 무난하게 지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너무 오랜만에 본 여동생이라 그런지 그냥 좀 어색해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공항에서 데리고 왔을 때부터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약간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더니 집에 와서도 같이 밥 먹으면서 그다지 큰 대화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는 뭐 남매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2주라는 시간 동안 제가 더 시누이와 대화를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며칠은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출근하면 시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이 유비쿼터스 장치가 되어 있어서 누가 들어오거나 나가면 문이 열렸다 잠겼다는 표시가 핸드폰 앱으로 오거든요. 제가 나가고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항상 시누이가 나간 건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제가 퇴근하고 남편까지 들어오고 나면 그제야 슬그머니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딱히 저희 부부와 뭔가 얘기 나누는 거 없이 그냥 저녁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오히려 강아지나 고양이가 좀 더 존재감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 2주 아니면 그 이상이라도 크게 신경 쓸 일은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든 건 시누이가 온 지 4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눈치도 좀 있는지 쌓여있는 빨래를 보면 슬그머니 빨래를 해놓기도 하고 먹을 것을 만들면서 저희 것까지 함께 해놓곤 했습니다. 그래도 남매라서 그런지 남편은 제가 해주는 음식보다 시누이가 해주는 걸 훨씬 맛있게 먹더라고요. 입맛이 비슷한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잠결에 들어서 그게 정확한 소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시누이와 종종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집에 있을 땐 둘이 대면대면하니 별 말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 번씩 제가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거나 아니면 편의점에 뭔가 급하게 갔다 올 때가 있잖아요. 둘만 집에 남아있게 되면 꼭 그때마다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한 번씩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건 순전히 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갔다 올 때마다 남편이 구겨진 얼굴로 저쪽 구석에 가서 앉아있고 시누이 역시 잔뜩 굳은 얼굴로 그 근처에 있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이게 사람이 그 주변에 흐르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분명 둘이 싸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둘이 싸웠냐, 왜 싸웠냐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몇 번 눈치만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근처 마트에 가서 뭘 좀 사와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다닥 나가면서 뭐 두 사람 뭐 필요한 거 없냐 사다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둘 다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지런히 나갔죠. 그런데 절반쯤 갔다가 문득 깨달은 겁니다. 그 마트가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마다 쉰다는 걸 말이죠. 쉬는 날 헛걸음할 뻔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대문 밖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남편과 시누이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들어줘도 오빠와 여동생이 하는 대화는 아니었어요. 오빠랑 여동생이 야, 너, 이 자식아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잖아요. 뭔가 엄청 이상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이지 싶어 일단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두 사람의 싸움이 탁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후다닥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고 시누이는 방에서 나오면서 저한테 언니 왔어요? 라고 자연스레 인사를 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둘이 싸울 수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기네들이 싸운 걸 최선을 다해 숨길 이유는 없지 않나요? 이건 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역시 제가 캐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한번 궁금한 게 생기면 진짜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며칠을 끙끙 앓으며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애둘러 물어봐도 시침 뚝 따고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으니 더 이상 알아볼 길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누이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저기 제가 취직하기로 한 곳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여기 좀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언니 괜찮죠?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얼마나요? 글쎄요, 길면 한 달. 그런데 그전에는 정리될 거예요. 정리해야죠. 사정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남편을 힐끗 보는데
남편의 얼굴이 영 이상했습니다. 뭔가 자기는 처음 듣는다는 듯한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봤죠. 혹시 당신은 얘기 들은 거 있어? 아니, 나도 처음 들어. 그래, 아니 뭐 더 있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일이 저렇게 잘못된 거면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않고 그냥 골똘히 생각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사건은 그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크게 신경 거슬리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한 집안에 살면서 마냥 편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삶을 아직도 더 이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고 그랬는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래저래 뒤척뒤척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렴풋이 잠들었다가 깬 터라 옆을 툭툭 쳤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일어나서 귀를 기울였죠. 밖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약간 얼이 빠진 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시누이가 남편을 지칭하는 단어 때문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시누이가 자기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어떤 동생이 오빠한테 자기라고 하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즉에 저 여자를 정리했거나 아니면 나한테 제대로 보상을 했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기어들어오지도 않았지. 그리고 나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한 건 당신 아니야? 지금 와서 왜 다 내 탓만 해? 야, 그거는 네가 내 회사며 저 사람 회사 다 찾아가서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말한 거지. 내가 어떡하든 해결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네 멋대로 이 집에 더 붙어 있겠다고? 내 멋대로라니? 당신도 스릴 있게 즐겼잖아. 당신 마누라 집 비울 때마다. 나랑 같이 사랑 나눴던 거 기억 안 나? 스릴 있고 좋았다며. 야, 그거는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지. 너 그리고 입 다물어. 조심해. 아내가 알면 큰일 나. 그래? 난 뭐 알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아는 게 낫지 않아? 이게 진짜 미쳤나. 너 조용히 해라. 저는 침실 안에서 다리가 후들거려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두 사람의 대화로만 따지면 저 둘은 내연관계고 뭔가 남편이 약점을 잡히는 바람에 그 여자가 자기 권리 요구하면서 제 집에 들어와 시누이인 척 저와 한 공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너무 소름 돋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일단은 저 두 사람의 대화를 증거로 확보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켜서 방문 밑에 슬그머니 놓아뒀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혹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 다시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0분 정도 격하게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는지 각자 방으로 흩어지더라고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자기 팔을 제 쪽으로 가지고 와서 저한테 턱 걸쳐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게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싫던지 저도 모르게 잠자는 척하면서 그 팔을 확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던 여자더라고요. 아마 집에서 그 여자를 많이 반대했었던 모양입니다. 알아보니 술집에서 일하고 있고 외국은 당연히 간 적도 없고요. 그 술집에서 저희 시아버지랑도 몇 번 시간을 보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어머니한테도 눈에 가시었겠죠.
아버지와 아들을 둘 다 자기 손에 쥐락펴락했던 셈입니다. 어쨌건 이 상황에서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잠깐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도 결국은 아들 편을 드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혼자서 증거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성격이 몹시 꼼꼼한 편이거든요. 분명 그 사람 성격에 지난 흔적들 지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컴퓨터 하드들을 뒤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와 서로 나눴던 이메일, 쪽지, 문자, 사진 아주 고스란히 다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항상 참여하던 그 모임에 변호사 남편을 가진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말을 듣자마자 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도? 네, 저도요. 증거는 차고 넘쳐요. 너무 차고 넘쳐서 거의 증거의 뷔페 식당이에요. 형부가 보시면 아주 좋아하실걸요? 이건 100%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거든요. 저는 그 변호사 형부에게 모든 증거를 싹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내연녀를 식탁 앞으로 불러다 앉혔죠. 두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해맑고 멀쩡한 얼굴인 양 반짝반짝한 얼굴로 제 앞에 와서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꽤 오래된 사이더라고?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간도 커? 어떻게 내연녀를 여동생으로 둔갑시켜 이렇게 집에까지 들일 생각을 했을까? 두 사람의 얼굴이 똑같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대체 둘 다 뭘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귀책 사유는 당신한테 있고 내연녀를 집안으로까지 끌어들인 엽기적인 건 변호사도 기막혀 하더라. 이쯤에서 우리가 헤어지는 게 낫겠지? 저기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설명은 필요 없고 내가 당신한테 지금 설명드릴 일이 뭐가 있겠어. 아, 나중에 아버님한테는 좀 설명해야겠더라. 이분 아버님과도 인연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단 내 이혼을 다 마무리하면 어머님한테는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려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오히려 담담한 얼굴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라고요. 자기는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겠죠. 하지만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여자가 그런 식으로 협박한 남자가 한둘이 아니고 그들의 아내도 제가 다 찾아냈거든요. 이미 싹 다 연락을 돌린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 리스트를 넘겨줬어요. 리스트를 보니 그제야 여자도 황당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 부인들이 다 당신의 존재도 알고 아주 다방면으로 당신을 들들 볶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하고 각오해요. 아마 쉽진 않을 거야. 녹록한 분들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당신 좀 많이 힘들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미리 싸둔 제 짐을 싹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시댁에도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 그 여자의 존재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쥐락펴락했던 그 여자가 아들까지도 건드려서 그 여자 때문에 아들이 이혼당하게 생겼다는 걸 알고는 완전 대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집도 조만간 한 번은 풍비박산이 날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말이죠. 어쨌건 저는 뒤늦게 조건 보고한 결혼의 실패를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고마운 건 저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커뮤니티 언니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언니들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온갖 인맥 다 동원해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남편과 그 신우인 척했던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떡하든 두 사람 아주 끝장을 보고야 말 거예요. 둘 다 한번 모질게 당해보라죠? 아주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까지 다 얻어낼 작정입니다. 제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